안녕하세요. 저 김형준이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대의 교수님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그 회사, 삼성 무선 사업부에 있으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지금 기본적으로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그 사용자가 읽고 쓰는 파일 시스템 내에서 전부 다 FTFS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했던 게 처음에 그 삼성 단말 중에 처음으로 FTFS, 그러니까 인도에 나가는 좀 저가형 단말이었는데 거기에 FTPS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후로 나오는 삼성의 모든 단말들의 FTPS가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탑재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불량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던 거랑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면서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보면서 알게 됐던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뭔가 잘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런 세미나는 아마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김재국 박사님 오셨다 가셨었던 것 같고, 그 메인테이너 분이 해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FTPS 논문을 쓰신 분들이라든지. 근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게 만들려고, 거기는 FTPS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디자인 폴리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FTPS를 뭔가 고치시게 된다면, 아니면 뭔가 수정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뭐 이쪽을 좀 보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이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여기 코드를 수정하시면 돼요. 라는 관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준비를 아주 막 열심히 못해가지고, 뭔가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코드를 보거나 뭐 같이 답을 찾거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이런 식입니다. 구성이. 그러니까 FTPS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거고, 리드 할 때, 라이트 할 때, 그리고 뭐 GC 이런 얘기는 뺐고요. 체크 포인트라는 걸 할 때, 아까 그 어떤 식으로 라이트들이 일어나는지, 뭐 무슨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담아봤습니다. FTPS는 다들 아시죠? 그 플래시 프렌들리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여전히 플래시 프렌들리 하냐라고 하면, 지금은 뭐 랜덤 라이트도 많이 들어가고 뭐 때에 따라서 다른 장치들을 써서 처음과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플래시를 좀 많이 생각하고 SSD, UFS를 많이 생각하고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LFS의 철학을 따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 시퀀셜하게 라이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이라고 하면 그 랜덤하게 쓸 수 있는 앞쪽 영역과 그다음에 주로 시퀀셜하게 쓰는 뒤쪽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LFS들과의 좀 차이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플래시 메모리의 지오메트리 특성을 이용하니까 뭐 페이지 사이즈, 블럭 사이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 섹션 존이라는 개념을 나눠주고 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적용된 그런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마도 처음에 이 FTPS 디자인이었을 거고요. 그때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사람들이 이 플래시 메모리에 SSD의 이 지오메트리를 잘 공개를 해주겠냐. 근데 그때는 그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 지금 메인테이너이신 김재국 박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래서 다 그냥 디폴트로 대부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품에서는. 다 이메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네네네. 뒤에 못 보던 노란색 박스가 그 코드를 보실 때 이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핫, 원, 콜드 세 개로 나눠진 노드와 데이터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코드를 보시면 두 개의 그러니까 로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존이 따로 이제 생겨 있거든요. 얘들은 실제로 온디스크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메모리에만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GC용으로 쓰는 거고, GC 할 때 뭐 SSR 해서 그러니까 GC에서 뭔가 이렇게 담을 그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한 로그 이러고, 하나는 콜드 데이터인데 핀드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핀드 파일이 뭐냐면 딱 영역을 고정해 놓고 그 영역에서 GC가 되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이메가 단위로 딱딱 얼라인 해가지고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메가에 얼라인 되어 있지 않으면 얘가 결국 빈 공간들도 생길 거고 인밸리드 데이터도 생길 거고 GC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 인메모리에 콜드 데이터 핀드라는 영역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총 커널 코드를 보면 8개 존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이 보일 거예요. 로그가 보일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중에 6개는 진짜 온디스크에 있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인메모리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새로운 로그를 만들고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라이트를 얘들에 대해서는 라이트를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싶으시면 그 코드에 있는 커널 코드에 있는 인메모리 구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응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하고 뭔가 더 거기다가 뭐 특별한 정책을 준다든지 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TPS의 베네핏이 뭐가 있냐? 이게 2017년에 크로스치니까 아마 픽셀일 텐데 픽셀의 그 메인테이너이신 분이 픽셀에다가 FTPS를 적용하면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썼어요. 뭐냐면 시퀀스 옵티미제이션을 옵티미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자 이제 FTPS 쓸 겁니다 하고 쓰겠습니다 하고 적용을 하셨는데 이거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구글의 모든 픽셀 전화기들은 다 FTPS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같은 경우는 2019년이죠. 2019년부터 그때 나온 전화기부터 다 사용을 했고 화웨이, 모토로라 이런 애들은 훨씬 전부터 다 쓰고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이렇게 FTPS가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적용됐습니다. 네, 이게 진짜 도움이 된 거 맞냐? 진짜 이대로 도움이 되고 좋냐라는 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온디스크 레이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랜덤 라이트하고 시퀀셜 라이트를 주로 하는 존하고 네, 여기는 이 랜덤 라이트 존은 메타데이터가 담기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오버라이트가 허용되고 보통 A, B 업데이트 패턴 다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두 벌씩 가지고 있고 체크 포인트 두 벌, 그다음 뭐 C, 넷 다 두 벌씩 있고 그리고 슈퍼블럭도 당연히 두 개고요. 여기는 SSL 영역은 한 개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체크 포인트가 발생하면 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체크 포인트 때 이외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해요. SSA 같은 경우는 뭐 세그먼트가 바뀐다든지 커런트 세그먼트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체크 포인트 때에만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이 멀티스트림 이 유저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쪽 메인 에어리어 존에는 시퀀셜 라이트를 주로 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노 오버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정책만 보면 노 오버라이트 실제로 노 오버라이트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 IPU라는 그 폴리시로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폴리시를 써가지고 오버라이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때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에다가 읽고 쓰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읽고 쓰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 정확히 코드를 다 들고 오진 않았지만 그 코드 플로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다음이구나. 예, 그래서 아무튼 메타데이터가 이런 게 있고 슈퍼블럭 두 벌, 체크포인트 두 벌, 그다음에 세그먼트 인포메이션 테이블이라는 게 그러니까 밸리드 블럭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빈맵도 있고 이런 게 또 두 벌 있고 이거는 빅팀 셀렉션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드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이거는 그 노드 블럭에 그러니까 NID에서 실제 피지컬 블럭 따라가는 그런 용도로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세그먼트 서머리 블럭이라고 이 한 개 한 개의 세그먼트에 이 데이터 블럭들의 노드 블럭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얘는 그 GC할 때 얘도 GC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진짜 밸리드한 블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자, 네. 뒤에 나오는 거 넘어가고요. 첫 번째는 그냥 읽을 때 어떻게 하는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루트 밑에 푸라는 디렉티브가 있고 그 밑에 바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디렉토리 엔트리를 찾아야겠죠. 그래야 이 바라는 파일의 아이노드 넘버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바라는 거에 아이노드를 읽어야 될 거고요. 그럼 아이노드를 읽으면 거기에 데이터 블럭들의 그 블럭 어드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실제로 파일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순서대로 어떤 것들을 읽고 어떻게 읽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디렉토리 엔트리를 찾고 아이노드 넘버를 찾는 거예요. 이 바라는 파일의 아이노드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바라는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싶고 그 데이터를 읽으려면 아이노드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아이노드를 알려면 아이노드가 몇 번인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아이노드가 몇 번인지가 이 푸라는 디렉토리 엔트리에 써져 있겠죠. 그래서 얘를 찾아갈 건데 그 VFS 오픈부터 쭉 따라오면 결국 FTFS 룩업이라는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디렉토리 엔트리를 찾아내게 되는 거고요. 프리페어 룩업이라는 함수에 들어가면 그 fname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계속 이제 뭐
FTPS에서 디렉토리 관련해서 뭔가 따라갈 때 보면 fname이라는 스트럭처가 나올 텐데 그 fname이라는 스트럭처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이름의 해시 밸류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프리페어 룩업이라는 데서 이름과 해시 밸류를 만들고요. 이게 아마도 지금 내가 뭔가 실험을 할 때, 뭐 이때는 조금 상관이 없겠지만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그 파일 이름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거든요. 그 디스크만 딱 이렇게 떠가지고 보면 우리가 디스크 떠서 그냥 메타데이터 읽어보면 파일 이름이 뭐고 아이디가 몇 번이고 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파일 이름이 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암호화해서 적어놔요. 그래서 암호화해서 적고 암호화된 해시 밸류를 계산하는 일을 여기서 이 프리페어 룩업이라는 데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프리페어 룩업이라는 데서 이름하고 해시 밸류가 있는 그 fname이라는 스트럭처를 만들면 걔를 가지고 find entry라는 그 함수에 가가지고 실제 디렉토리를 찾게 됩니다. 근데 FTFS는 디렉토리를 그냥 뭐 리니어하게 앞에서부터 쭉 써놓는 게 아니라 해시 형태로 관리를, 해시 레벨, 뭐 해시 버켓 레벨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레벨별로 각각의 버켓들이 있고, 해시 밸류로 어떤 버켓에 들어가야 될지를 찾고, 그 버켓에 실제 이 해시 밸류와 같은 게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해시 밸류가 같으면 실제로 이름까지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버켓을 찾고, 만약에 버켓에서 그러니까 해시 밸류가 나오면 그 해시 밸류 가지고 버켓을 계산하게 되겠죠. 레벨별로 그 버켓의 개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레벨 제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버켓에 두 개의 블럭이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긴 전체를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레벨 첫 번째는 두 개의 버켓이 있을 텐데 해시 밸류에 대해서 모듈러 이해해가지고 어느 버켓에 들어갈지를 찾고 그 버켓에 가가지고 있는 블럭들을 전부 다 뒤져보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없으면 레벨 두 번째에 가가지고 레벨 두 번째는 네 개의 버켓이 있는데 모듈러 다 해가지고 어느 버켓에 들어갈지 찾고 거기서 해시 밸류 같은지 보고 실제 파일 네임 같은지 보고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 엔트리를 찾을 거예요. 그럼 디렉토리 엔트리를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는 내 디렉토리 엔트리와 그 다음에 그 아이노드 넘버가 있겠죠. 아이노드 넘버들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덴트리 블록이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에 해시 밸류가 포인터가 보이시 해시 밸류와 아이노드와 뭐 이 파일의 이름과 타입과 이런 게 저장되어 있는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들이 뒤쪽에 가면 쭉 이렇게 적혀 있게 돼요. 비교해 가지고 그래 이 파일 네임이구나 하는데 아이노드 넘버를 찾아서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바라는 파일의 아이노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시와 레벨 구조를 가지고 디렉토리를 서치를 하고 그 아이노드 넘버를 얻어올 수 있게 되고요. 파일을 생성할 때는 이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에 디렉토리 엔트리를 추가할 건데 그 이름에 해시 밸류 구한 다음에 그 버킷 빈대 찾아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면 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아이노드 넘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앞에서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레벨은 디렉토리 엔트리가 많아지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맥스 레벨이 정해져 있긴 한데, 네. 맥스가 64개고요. 레벨 제로부터 64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커지면. 네네네. 빈맵은 뭐예요? 디렉토리 블락 스트럭처의 빈맵. 이 빈맵은 이 뒤에 파일 네임이 8바이트 단위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8바이트별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표시하기 위한 빈맵입니다. 그러면 그 해시 밸류를 그러니까 디렉토리는 한 군데다 다 몰아놓고 네. 파일 네임도 다 몰아놓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파일 네임이 다변적인 크기니까 그게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는 어떻게 해요? 어쨌건 블럭을 일단 앞에서부터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블럭에. 네. 그럼 첫 번째는 0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 8이고 16이고 이 렌은 길이를 가지고 가는 거죠. 얘는 그냥 쭉 몰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쭉 연속으로 있을 거고. 네. 그럼 앞에서부터 읽어가면 첫 번째 파일 이름이 8자였고 그럼 여기 8이 있을 거고 그다음 16이 그러면 랭스가 파일 이름. 네, 파일 이름의 길입니다. 이 뒤에 저장되어 있는 여기에 랭스.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일단 랭스를 한번 비교하겠네요. 파일 네임 찾기 전에. 랭스가 틀리면은 다른 파일. 해시 밸류하고 랭스도 보겠죠? 네, 보겠죠 당연히. 네. 그 모든 코드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항상 열어보고 옆에 띄워보고 찾아가면서 그렇게 일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넘어갈까요? 예. 자, 이제 아이노드 넘버를 알아왔으니까 아이노드를 읽으러 갈 거예요. 근데 뭐 아실 것 같아서 다 생략을 했지만 FTFS 아이노드는 4kb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4kb 블럭, 그러니까 LBA 어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실제 피지컬 블럭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게 아이노드에서 파일의 블럭을 찾는 거고, 여기서 그 FTFS 특징 중 하나인 NAT, 노드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NID라고 그냥 쭉 있는 거여서 실제 이 NID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메모리에 레디스트리 구조로 NAT 캐시라는 게 있어요. 일단 여기를 한번 쳐다봅니다. 뭐 캐시에서 hit이 나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온디스크에 갈 거고요. 여기서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온디스크의 NAT 블럭을 읽어야 돼요. 그 NAT 블럭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메타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쭉 연속으로 저 영역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영역에 가가지고 NAT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NAT가 저 NAT 엔트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NAT 엔트리라고 하는 스트럭처로 그냥 쭉 연속으로 적혀 있는데 어느 블럭 NAT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어느 블럭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블럭의 오프셋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블럭의 어드레스를 구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냥 뭐 나누기 하고 모듈로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쉽게 해야 될 건데, 근데 여기서 NAT 빗맵이라는 걸 비교를 해봐요. 근데 얘는 뭐 할 때 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메타데이터를 2번씩 보관하고 있어요. 깨졌을 때 이전 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전 체크 포인트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들 2번씩 가지고 있는 건데, NAT 빗맵도 2개가 있고, 그럼 그 빗맵 2개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최신인지 어느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AT 빗맵이라는 애가 있고, 이 빗맵을 가지고 이렇게 512 블럭 단위로, 그러니까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0번부터 511번까지, 그 다음에 이게 버전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게 0번부터 511번까지가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512번부터 1023번까지가 버전 첫 번째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NAT 빗맵을 보고 어느 걸 봐야 되지라는 걸 확인을 하고, 첫 번째 버전 걸 봐야 되는지 두 번째 버전 걸 봐야 되는지 해가지고 블럭 어드레스에다가 세그먼트 개수만큼을 더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블럭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블럭의 위치를 찾게 되면 블럭에 위치한 NAT 엔트리를 찾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가져왔던 게 노드 어드레스였잖아요. NID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실제 블럭 어드레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노드를 기준으로 노드 어드레스가 아이노드 넘버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노드와 같은 애 블럭 어드레스가 어딘지를 찾으면 우리가 읽고자 하는 아이노드의 블럭 어드레스, 실제 피지컬 블럭 어드레스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걔를 그냥 submit BI에서 읽어오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그 읽고자 하는 파일에 아이노드까지 찾게 됐어요. 이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읽는 거는 우리가 뭐 OS 소프트 들었던 ext4에서 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비슷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포인터 있고 인다이렉트 포인터 있고 뭐 싱글 인다이렉트 포인트, 더블 인다이렉트, 트리플 인다이렉트 포인트까지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아이노드에 그냥 피지컬 블록 어드레스가 데이터 블록에 있는 피지컬 블록 어드레스가 적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파일 사이즈는 좀 커가지고 다이렉트 노드나 인다이렉트 노드를 타야 된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 아이노드를 찾을 때 했던 것처럼 노드 어드레스를 트래버스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노드 어드레스에 가면 결국은 이 블럭 어드레스가 다이렉트 포인트가 쫙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내가 읽고자 하는 블럭의 피지컬 어드레스를 찾을 수 있고 걔를 읽어오면 읽는 게 끝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읽는 건 쉽죠. 여기서부터 따라가면 되니까. 그럼 라이트는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들이 그렇지만 FTPS도 그렇지만 파일 시스템 폴리시라고 하는 우리 파일 시스템 좀 특별해라고 하는 그런 피처들은 다 보통 라이트에 들어있습니다. 라이트를 들어있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드 온클드라는 거 어떻게 나눌 거지, 그다음에 LFS라는 것도 쓰고 SSR도 쓴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도 할 거고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도 할 건데 이런 것도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요. FTF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베리어 모드, F싱크 노베리어 모드라는 게 있어요. 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지, 뭐 가비지 컬렉션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비지 컬렉션 내용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라이트를 할 거예요. 라이트를 하는데 뭐를 할 거냐면 이번에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푸라는 디렉토리 밑에 바라는 그냥 파일이 아니라 바.mp4라는 파일을 라이트를 할 거예요. 참고로 왜 그냥 바가 아니라 바.mp4를 가지고 왔냐? 이쪽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핫콜드 구분을 할 때 확장자를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 때문에 바.mp4라는 애를 예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노드를 처음에 만들어야 될 거고요. 바.mp4라는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리드할 때처럼 했던 것처럼 디렉토리 엔트리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디렉토리 엔트리로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저에서 뭔가 파일을 쓸 거니까 걔는 그 페이지 캐시에다 뭔가 라이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로 플러시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 과정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노드 엔트리를 생성하고 그다음 디렉토리 엔트리를 쓰는 과정인데요. 그 앞쪽에 VFS 뭔가 오픈부터 해가지고 쭉 따라가다 보면 FTFS create라는 함수에 결국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뭘 하냐면 새로운 아이노드를 만들고 아이노드의 NID를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템퍼러처라는 그러니까 핫인지 콜인지 셋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하게 돼요. new 아이노드 FTFS new 아이노드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서 아이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보면 특징적으로 FTFS 구조 때문에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얼록 아이노드라는 함수가 호출하게 돼요. 이거는 그 새로운 아이노드를 받아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FTFS의 아이노드는 아이노드 넘버 이퀄 NID예요. 아무튼 그걸 할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얘는 그 인메모리에 프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이노드 넘버로 할당을 할 수 있는 애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다 주는 게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일이고요. 근데 인메모리에 프리 리스트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 온디스크에서 이제 뒤져야겠죠. 온디스크에 어딜 보냐면 NAT 블럭을 스캔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실제 노드 아이디의 피지컬 어드레스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봤던 그 NAT라고 하는 노드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죠. 거기를 보게 되는 거고요. 최대 8페이지씩,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455개의 엔트리가 있는데, 그 아까 위쪽에 나왔던 그 NAT 엔트리라고 하는 게 455개가 있는데, 걔들을 보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지금 빈 NID가 뭐가 있지?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지?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지? 해서 8개 페이지까지 보게 되고요. 그럼 대략 한 4천 몇 개가, 3,200 몇 개가 되나요? 3,600개 정도 되나요? 그만큼의 그 노드 엔트리를 지지고 걔들이 풀이면 다시 인메모리에 달아놓는 거예요. 인메모리 구조에다가. 그리고 다음에 그 NID를 할당받을 일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이노드 구조를 만들고 노드 어드레스도 할당을 받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파일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게 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노드 페이지가 업데이트 됐을 거고요. 여기서 새로 생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NAT 엔트리도 만들었을 거고요. 여기서 새로운 어드레스를 뭔가 엔트리 하나 할당 받았죠. 네,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 FTFS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핫1 폴드라는 그 데이터와 노드별로 이 구분된 로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세그먼트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파일의 템퍼러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핫인지 콜든지를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 구분하는 핫인지 콜든지는 그 파일의 익스텐션을 보고 그걸로 가지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의 템퍼러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라고 하면 NKFS 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KFS 할 때,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최초로 생성을 할 때 이미지 쓸 때 슈퍼블럭이 그냥 저장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한만 있었던가 콜드만 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 처음 디자인됐을 때. 근데 그 후로 핫과 콜드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아마 콜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절대 웬만하면 지워지지 않고 지시가 될 일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사이즈도 크고. 그런 애들을 구분해서 저장해 주기 위해서 그 콜드에 대해서 저장을 해줬던 것 같고, 안드로이드에 적용이 되고 나니까 DB라든지 그러니까 DB로 끝나는 그런 파일이라든지 자주 업데이트되는 그런 파일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 빈번하게 인밸리데이트가 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핫이 추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확장자를 보고 미리 정의된 값을 가지고 핫인지 콜든지를 미리 여기다 설정을 해놓습니다.
여기서 하신지 콜든지는 아이노드에 보면 iAdvice라고 하는 엘리멘트가 있어요. 필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fAdvise 핫빗 혹은 fAdvise 콜드빗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여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이름이 바.mp4예요. 바.mp4는 당연히 미디어 파일이고 폴드 파일이겠죠. 그래서 폴드라고 여기서는 아마도 할당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은 나중에 이제 저장할 때 폴드로 구분해서 폴드 로그를 통해서 폴드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자, 이 파일에 아이노드도 생성됐고 거기에 그 템퍼러처도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다시 파일을 읽을 때 찾아갈 수 있도록 디렉토리 엔트리를 추가해야겠죠. 그 ftps add link라는 거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시와 버켓, 그다음 레벨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에 맞춰서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일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방금 이 add link까지 했으니까 부모 디렉토리에 내 디렉토리 엔트리를 추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 디렉토리의 아이노드도 뭐 블럭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고 타임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전개가 되는 이 총 4개의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아이노드는 FTFS에 보면 노드 아이노드라고 하는 미리 정의된 아이노드가 있는데 걔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달려있게 됩니다. 더티 상태로. 그래야 나중에 디스크에 쓸 수 있을 거잖아요. 더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일이 생성됐고 아이노드가 있으니까 유저에서 여기다가 뭔가 라이트할 걸 이제 복사를 해야겠죠. 페이지 캐시에다가. 그거는 ftfs 파일 라이트 이터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되는데 참고로 얘가 5.1 몇인가에서부터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제너럴 퍼폼 리드 라이트 이터였나? 거기서 그냥 라이트 비긴 라이트 엔드였는데 얘를 호출하고 얘 안에서 그 제너럴 퍼폼 리드를 다시 호출하고 거기서 라이트 비긴 엔드로 하는 걸로 지금 그 커널의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가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지금 기준 가장 레이티스트 코드 기준으로. 여기에 가면 프리얼로케이트 블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노드 아까 데이터 블록들 저장되어 있는 그 디노드도 새로 필요하면 할당을 받게 되고 블록도 리저블을 하게 돼요.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실제 블록까지 얼로케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실제 블록은 나중에 얼로케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블록을 얼로케이트 받는 경우는 그리고 디노드도 그 새로 얼로케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쪽에 나왔는데 훅 지나갔지만 아이노드 안에 923개까지 데이터 블록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디노드를 할당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블록 어드레스들이 적혀 있는 그 새로운 노드를. 그래서 그걸 할당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파일 사이즈와 라이트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맵블락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새로운 디노드를 할당받는 일이. 그 맵블락이라고 하는 데서 FTFS의 get 디노드 오브 데이터라고 하는 되게 자주 보게 되는 그 FTFS 코드를 탐색하다 보면 진짜 자주 보게 되는 함수거든요.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블럭이 어느 디노드에 있는지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노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디노드가 노드 블럭이 될 수도 있고 걔를 찾아오기 위한 함수인데 이 안에서 그 아까 우리 아이노드 생성할 때 했던 것처럼 얼룩 NID에서 NID도 할당받고 그다음에 뉴 노드 페이지에서 노드 페이지로 할당받고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그 노드 블럭을 할당받아가지고 파일 사이즈가 923 곱하기 4K보다 더 큰 거예요. 뭐 2메가, 3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 할당 받아야겠죠. 만약에 노드도 할당 받고 그랬다라고 하면 여기서 NAT 엔트리도 아마 새로 생길 거고요. 아이노드 생길 때처럼. 그다음에 다이렉트 노드도 하나 생겼을 거고요. 데이터 블록을 적어놓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함수가 프리얼로케이트 블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실제로 블록을 할당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만약에 지금 하는 게 다이렉트 IO다. 내가 하는 이 파일에 쓰는 게 다이렉트 IO다. 그러면 당장에 어딘가에 어디 저장될지가 결정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프리얼로케이트를 하게 되고요. 실제
그 디스크에 어느 블럭을 데이터를 어느 블럭에 쓸지 이 피지컬 블럭 어드레스를 구하는 일을 이때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버퍼드 라이트를 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몇 개 블럭 카피해야 되는지 몇 개 블럭 써야 되는지 그냥 리저브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몇 개 블럭 써야 되는지 리저브하는 카운트만 올리고 나갈 거고요. 네. 특히나 일단 참고로 그 모바일 단말 같은 경우는 경우 기준으로 다이렉트 IO를 쓰는 경우가 그냥 아예 없다시피 하고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뭔가 실험하다 보면 다이렉트 IO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는 보면 아마 여기서 블럭을 얼로케이트 받고 나갈 그런 가능성들이 큽니다.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여기서 받고 나가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FTFS 버퍼드 라이트 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돼가지고 우리 제너레이트 퍼폼 리드 라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페이지 캐시로 복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데이터 페이지가 페이지 캐시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만큼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 페이지 캐시에 써져 있는 그리고 인메모리에 있는 이 구조들을 플러시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내려주기 위한 일들을 할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노드 페이지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 데이터 페이지를 쓰는 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참고로 노드 페이지를 쓰는 FTFS 라이트 노드 페이지 얘는 웬만하면 잘 불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FTFS가 가급적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2메가 세그먼트 한 번에 써야 좋고, 아무튼 LFS니까 많이 모아서 쓰면 쓸수록 좋잖아요. 기본적으로는 8개 세그먼트가 묶일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F싱크가 내려오거나 체크포인트 오퍼레이션으로 강제로 노드를 다 내려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8개 세그먼트 될 때까지 다 스킵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16메가 더티된 노드 페이지가 16메가가 될 때까지. 네, 아무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라이트 데이터 페이지스도 그런 값이 있긴 하지만 뭐 데이터에 쓰는 것 자체가 워낙 크니까 거의 웬만하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트 데이터 페이지스부터 어떻게 쓰는지를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처럼 이 데이터도 스킵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얘는 2메가예요. 한 개 세그먼트까지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 그냥 내려간다고 봐야죠. 뭐 특히나 우리가 MP4라는 한 4메가, 8메가 될 만한 그런 파일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줄이겠죠. 여기 보면 그 정책 중에 이 IO를 시리얼라이즈 할까요? 라고 묻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멀티스레드로 막 라이트가 들어올 때 나 혼자 온전하게 블록을 쭉 연속해서 쓸까요?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얘는 버퍼드 IO를, 그러니까 레귤러 파일에 버퍼드 IO를 할 때 그 민 시퀀셜 블럭이라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 값이 있는데, 지금 디폴트 2메가거든요. 당연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2메가보다 큰 값이 오면 전부 다 시리얼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들어간, 이 시리얼라이즈하는 옵션이 들어간 패치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멀티스레드로 큰 파일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썼더니 템퍼러처가 같아요. 같은 로그에 담기겠죠. 같은 세그먼트에. 그랬더니 얘들이 다 섞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8메가, 10메가, 뭐 50메가 이렇게 쫙 써줬으면 좋겠는데 2메가 단위로 막 이렇게 다 계속 쪼개져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멀티스레드로 다시 읽을 때 보니까 이게 느리더라. 그러면 그냥 한 파일을 온전하게 쭉 연속으로 LB에 쓸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해가지고 이 패치가 들어갔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 멀티스레드 리드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반면에 멀티스레드로 라이트하는 속도는 당연히 조금 느려졌을 거고요. 하지만 그 느려지는 거에 비해서 참고로 메인테이너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는 중요한 게 리드일 거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얼마나 데이터를 빨리 줄 수 있느냐, 빨리 띄워줄 수 있느냐 이걸 테니까요. 그걸 거고 이게 중요하다, 이게 더 우선순위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IO를 시리얼라이즈 할까요? 물어본 다음에 FTFS 라이트 캐시 페이지스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 안에서 실제 뭔가 블록을 얼로케이션 받는다던가 뭐 하는 실제로 라이트가 일어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 안에서 또 한 가지 뭔가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민 핫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싱크로 들어온 얘가, 지금 라이트 하려고 들어온 얘가 민 핫블럭이라고 정의된
얘가 16개 블럭인데 그러니까 64K죠. 64K보다 작은가? 라고 하면 얘는 핫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IO대에서 얘는 핫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인 거고요. 얘는 그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일 이름 가지고 구분했던 거는 파일 확장자 가지고 구분했던 거는 F 어드바이저 콜드 비트라고 하는 아이노드의 그 F 어드바이저 플래그가 있는 거기에 어드바이저 플래그가 있는 거기에 저장이 됐는데 얘는 이 민 핫블럭은 아이노드의 플래그에 그냥 FI 핫 데이터라고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핫콜드 나누는 정책 중에 보면 옛날에 그 FTF의 초창기 논문 혹은 뭐 설명하는 자료 혹은 도큐멘트를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디렉토리 엔트리는 디렉토리 엔트리의 데이터는 핫이다. 그게 코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뭐 민 핫블럭을 넘지 않으면 얘는 핫이야라고 그냥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제너럴한 표현이 된 거고 왜냐면 데이터 블럭을 업데이트하는 게 64K를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렉토리 엔트리를 쫙 생성한 다음에 한꺼번에 내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17개 블럭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럴 일 없을 거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엔트리 포함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이 16개 블럭의 이하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얘들은 핫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핫 데이터 세그먼트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얘가 16개 블럭 이하예요. 이 파일이. 진짜로 뭐 MP4가 보통 4메가 몇 메가 하겠지만 4메가 낸다. 뭐 몇십 메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4kb짜리 파일이었어요. 4K짜리. 그러면 앞쪽에서는 확장자만 보고 얘를 F 어드바이저 콜드빗이라고 했을 거고 뒤에 와가지고 16블럭보다 안 되니까 핫블럭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럼 얘는 아이러니하게 이 두 가지 수준을 다 들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뒤쪽에 나올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순서대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또 핫이냐 콜드냐에 대한 구분이 한 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트 싱글 데이터 페이지스라고 하는 얘 와가지고 또 이제 한 번 구분이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리클레임 하는 거면 그러니까 뭐 VM 스캔해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 라이트백 컨트롤러에서 리클레임이라고 들어오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또 FI 핫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쓰였으니까 곧 없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클레임이면 그냥 핫데이터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to write data page라는 애를 호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FTFS 특징 중에 하나는 IPU를 할 건지 OPU를 할 거니까 in place update를 할 건지 out place update를 할 건지를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네, need in place update라는 함수에서 그렇게 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 place update 할지 out place update 할지 정해가지고 out place update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세그먼트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핫 원콜드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핫 원콜드에서 데이터 블록을 할당받고 세그먼트를 할당받는 그런 일들이 이 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need in place updat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in place update 할까, out place update 할까 고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기본적으로는 out place update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 순서대로 이렇게 타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out place update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성능상 이득이 될 거니까요. 근데 핀 파일이면 in place update를 해야 돼요. 핀 파일이라고 하는 게 딱 LB에 정해놓고 이 영역에서 어디로 가지 마라고 하는 애잖아요. GC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애잖아요. 내가 라이트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IP로 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들은 다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인데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다. 핀 파일이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다인데 내가 뭔가 크래시가 나가지고 리커버리 하는데 원래 데이터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냥 다 아웃플레이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드 같은 애들, 디렉토리 엔트리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아토믹 라이트도 1 아니면 0을 보장해야 되니까 이거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GC한 애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디세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체크포인트 디세이블 했을 때 써줄 것들, 걔들은 다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로 갑니다.
왜냐면 이 체크포인트 디세이블 했다가 체크포인트 날려줘라고 하면 다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원본 데이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 해야 될 애들이라고 딱 왔는데 여기서 그중에 또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하는 애들 있어?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서로 여러 가지 패스에서 불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가 f어드바이저 콜드빗이 셋업되어 있는 애예요. 이거 어떤 애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자 가지고 핫콜드를 구분했던 애 있죠. 그중에 콜드인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예, 얘는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 하면 인밸리데이트 되고 그 밸리드 카피가 된 덩어리가 커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스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정책 중에 보면 무조건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해라고 하는 정책도 있을 거고요. IPv 포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SSR이라고 하는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그 SSR이라고 하는 그 얼로케이션 정책을 쓸 때는 그 상황이 됐으면 IPU를 해. 그러니까 밸리드 공간 부족하면 그때 IPU 해라고 하는 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유틸리제이션 보고 결정을 해라고 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싱크는 무조건 IPU 하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디폴트는 F싱크의 경우에 이 사이즈를 보고 IPU를 해라는 그게 디폴트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마운트 옵션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마운트 옵션 아무것도 안 주고 CSFS 노드도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얘가 기본이고요. 얘는 뭐냐면 min F싱크 블럭이라는 애가 있어요. 디파인 되어 있는 애 있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8블락이거든요. 4파는 32K죠. 32K 언더면 IPU를 해.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에 대해서 IPU를 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업데이트한 애가 두 가지 있었죠. 그 디렉토리 엔트리 하나 있었고 그다음 바.mp4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었고 디렉토리 엔트리 같은 경우는 저기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 조건 만약에 디렉토리야? 라고 하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바.mp4 같은 경우는 콜드 파일이죠. 그럼 콜드 파일이면 IPU를 해야 돼요. 근데 IPU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막 새로 생성을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IPU를 할 블럭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로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다시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둘 다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디렉토리 엔트리도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 그다음에 바.mp4도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 그래서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 할 건데 핫 원콜드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될지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FTFS 아웃플레이스 라이트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에 가면 쭉 따라가다 보면 get segment type이라는 함수를 불러요. 여기서 지금 내가 쓰는 이 데이터가 어떤 템퍼러처를 갖고 어느 세그먼트로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 테이블일 텐데 그 로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인데 디렉토리면 핫, 다이렉트인데 레귤러면 뭐 아니면 전부 다 콜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핫파일 그 확장자의 핫파일이거나 .db 같은 파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이거나 스몰 사이즈 라이트이거나 16개 블럭 이하거나 그러면 하시고요. 아니면 웜이고 만약에 DC 됐거나 그다음 콜드 파일 익스텐션이거나 하면 콜드고요. 화살표를 왜 이렇게 걸어놨냐면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함수 안에 조건을 따지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콜드부터 찾고요. 노드는 핫부터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얘 있죠. F어드바이스 확장자 때문에 콜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6K 언더라서 만약에 그 FI 핫데이터라는 플레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콜드부터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콜드로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결정이 났죠. 디렉토리는 핫, 그다음에 데이터는 콜드. 이제 얼로케이트를 받으러 갈 거예요. FTFS 얼로케이트 데이터 블럭이라고 하는 함수를 따라가면 여기서 데이터 블럭이 할당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블럭을 할당받는 건, 그러니까 블럭을 할당받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그먼트별로 6개에 대해서 넥스트 블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프리 블럭, 다음 할당받을 게 어딘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새로운 블럭은.
근데 뭐 이때 어떤 경우는 SSR이 되고 어떤 경우는 LFS가 되냐? 만약에 지금 세그먼트가 SSR 모드로 돌아가는 세그먼트라고 하면 다음에 찾는 블록이 SSR로 찾을 거고요. 그러니까 SSR이랑 LFS는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 다 아실 것 같고, 예. 그래서 SSR, 그러니까 지금 세그먼트가 SSR이면 SSR로 찾고 아니면 LFS로 찾는 거예요. LFS는 그냥 내 다음 블록, 다음 블록, 다음 블록 이렇게 가서 보면 될 거고, SSR은 그 밸리드 뒷맵 보고 다음 프리가 어디지 해가지고 찾아와서 걔를 다음으로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add sum entr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세그먼트 서머리 엔트리라고 아까 있다고 그랬죠. 얘는 밸리디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블럭이, 그러니까 이 아이노드의 주인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 블럭의 아이노드 주인인 아이노드는 누구인지, 이 아이노드 가가지고 실제 이 블럭이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지 그런 밸리디티 체크를 하려고 쓰는 애인데 여기서 add sum entry라는 애를 호출을 해가지고 인메모리에 일단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 엔트리를 해가지고 새로 블럭 할당 받았잖아요. 그럼 밸리드 블럭 하나 증가했겠죠. 프리 블럭 하나 줄어들고 걔에 대해서 기록하는 시 엔트리를 기록하는 일을 인메모리에서 나가는 일 여기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블럭 다음 블럭 다음 블럭 해가지고 프리 블럭 가져왔는데 내 다음 프리 블럭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LFS 같은 경우는 내가 할당받은 이 블럭이 512번째 블럭이면 넥스트 프리 블럭이 없을 거잖아요. SS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SR로 돌고 있는 세그먼트에 프리 블럭이 없으면 다음 프리 블럭이 없으면 없는 상태일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커런트 세그먼트에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이 조건을 보고 allocate 세그먼트라는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새로운 세그먼트를 가지고 오게 되고 여기서 또 이 다음 세그먼트가 SSR로 할당받는 세그먼트가 될지 LFS로 할당받는 세그먼트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이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데이터 얼로케이트를 받아가지고 FTFS 업데이트 데이터 블록 어드레스라는 이런 함수가 불리는데 이제 얘에서 NH 테이블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의 블록 어드레스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노드의 그 923개 그 데이터 블록일 수도 있고 데이터 블록만 딱 담고 있는 그 노드 블록의 블록 어드레스가 될 수도 있고 걔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인메모리지만 SSA, SIT, 그 다음에 노드 블록까지 업데이트가 되게 됐고요. 지금부터 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얼로케이트 세그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세그먼트 얼로케이션은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네. LFS랑 그다음에 SSR로 도는 경우입니다. LFS는 그냥 수치적으로 쫙 기록하는 거고 SSR은 지금 프리 세그먼트는 없고 그다음에 GC 하자니 바쁘고 그래서 그냥 빈 거 찾아가지고 인베드 데이트 된 블럭도 찾아가지고 할당을 받는 거고요. 얘는 랜덤 라이트를 하게 된 일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랜덤 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FTFS는 이 두 개를 적당히 잘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댑티브 로깅이라고 그 표현을 하던데 두 개의 정책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LFS를 쓰고 용량이 부족한 순간이 되면 어느 트리거가 시점이 되는 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SSR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그 LFS로 할당을 받아야만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웜노드입니다. 웜노드가 아까 뭐였냐면 레귤러 파일이에요. 레귤러 파일의 다이렉트 노드예요. 얘는 롤 포워드 리커버리를 할 때 잘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SSR로 쓰면 그러니까 롤 포워드 리커버리라는 게 여기 잠깐 넘어갔다 오면 순차적으로 이 노드들이 그러니까 웜노드 같은 경우 다른 노드들도 그렇지만 노드들이 계속 링크드 리스트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블럭이 어디인지. 그래서 이거 보고 따라가가지고 리커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SSR을 하면 운 나쁘게 옛날에 써놨던 블럭이 지금 나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웜노드의 경우는 무조건 LFS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댑티브 로깅을 어떻게 하나 보면 그러니까 언제 SSR을 쓰고 언제 LFS를 쓰는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LFS예요. 항상 새로운 세그먼트를 찾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프리 섹션이 그러니까 프리 섹션 혹은 프리 세그먼트가
만약에 min SR 섹션 플러스 리저브 섹션이라고 하는 이 미리 정해진 MKF,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때 정해진 값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디폴트는 얘랑 같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저브 섹션 곱하기 2보다 만약에 작아지면 얘는 SSR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위에 더티 세그먼트 개수가 몇 개인지 종류별로 몇 개씩인지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아주 심플하게 보면 이런 조건이 됩니다. FTFS는 이 돌아가는 구조 때문에 그리고 리커버리를 할 때의 이유로 클리어한 세그먼트를 항상 몇 개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파일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그래서 그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해놓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시 정리해서 어떤 경우에 SSR이 돌아가냐? 프리 섹션이 리저브 섹션 곱하기 2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그때부터 SSR이 됩니다. SSR 같은 경우는 그리디 폴리시로, 그러니까 밸리드 블록 가장 적은 애를 찾게 되어 있고요. LFS 같은 경우는 그냥 가까이 있는 빈 세그먼트 찾으면 되는 거고요. 빈맵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TFS 나온 정책 중에 얼로케이션 정책하고 포어그라운드 GC가 도는지, 그러니까 GC도 설명을 안 했지만 백그라운드 GC, 포어그라운드 GC가 있을 텐데 포어그라운드 GC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하지 마 라고 하고 GC만 열심히 도는 모드거든요. 그거 도는 이 단계들을 보면 이 리저브 섹션 2배보다 더 적게 쓰고 있을 때는 LFS로 무조건 얼로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2배와 1배 사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 업로드에 대해서는 LFS, 나머지는 SSR로 얼록을 받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GC는 백그라운드로까지 보게 되고 만약에 리저브 섹션보다 더 적게 하게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요만큼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어서라도 그때는 모든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고 GC를 돌리는. 그래서 프리 세그먼트를 요거 언더로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블럭도 할당받았고요. 내가 어떤 블럭에 써야 될지도 알 거고 그 다음에 서브밋 비하여 해가지고 열심히 데이터를 이 블럭에서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라이트가 되고 이제 그럼 노드는 어떻게 됐냐? 아까 몇 메가 했죠? 그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안 내려갔다가 나중에 몰아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요 순서대로 내리게 됩니다. 인다이렉트 노드 먼저 내리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D 노드 먼저 내리고요. 그다음에 파일의 D 노드를 내리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왜냐면 리커버리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얘 보고 리커버리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써져 있어야지 이 중간 거 없어도 아무튼 얘는 써져 있는데 얘들이 안 써져 있으면 파일이 중간에 깨지거나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순서를 가지고 라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라이트 하는 거 보면 그 데이터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 순서를 지키면서 쓰는 건 똑같은데 필요하면 데이터 블록 할당을 받을 거고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포워드 리커버리 혹은 뭐 노베리오, FSync 노베리오 뭐 이런 옵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드 연결해주면 이런 오퍼레이션이 새로 추가가 된다 중간에. 그거 말고는 큰 흐름에서는 데이터를 쓰는 것과 똑같이 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업데이트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쭉 업데이트를 했고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블록도 썼을 거고요. 노드 블록도 썼을 거예요. 그럼 남은 게 NAT 엔트리 남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SSA, SIT 이런 애들이 인메모리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얘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 언제 내리냐면 체크 포인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라는 애를 하는 걸 보면 밸런스 FS 또는 싱크 FS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패스들도 있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파일 시스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라는 하는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제너럴하게 파일 시스템을 쓰다 보면 이 두 개에서 항상 시작이 됩니다. 이 밸런스 FS라고 하는 애는 파일 시스템의 인메모리에 있는 더티 상태의 메타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내려주기 위해서 밸런스 FS라는 애가 거의 모든 오퍼레이션들에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뭔가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라이트를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 함수의 대부분 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NAT 캐시가 뭐 일정 수준을 넘었다. 디폴트로 10만 개를 넘었다라고 하면 그때
싱크 FS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싱크 FS로 호출한다는 게 체크 포인트로 호출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파일 시스템을, 그러니까 파일에 뭔가 쓰고 F싱크를 해서 날렸어요. 싱크 엔터를 쳤어요. 그러니까 F싱크겠죠. 파일에 뭔가 라이트를 한 다음에 F싱크 엔터를 했어요. 그럼 그 경우에 지금 F싱크가 날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체크 포인트를 해야 돼? 라는 이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보고 체크 포인트가 일어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됐는데 가급적 체크 포인트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체크 포인트 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까지 딱 줄 세워놓고 여기 스냅샷 찍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앞에 거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애들 다 스톱 이 상태가 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가급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레귤러 파일이 아니 뭐 이런 need to 체크 포인트라는 함수에 가면 지금 체크 포인트를 해야 돼 혹은 하지 말아야 돼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체크 포인트를 해야 될 이유들이 가지고 이 이유에 해당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FTFS, 싱크 FS라는 걸 호출하게 되는데 얘가 체크 포인트를 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 커널과 지금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좀 되긴 했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싱크 FS가 그냥 자기의 컨텍스트에서 FTFS 라이트 체크 포인트가 걔를 그냥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F싱크하고 엔터 쳤는데 그 애가 스스로 체크 포인트까지 다 하고 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정확히 버전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체크 포인트 스레드를 커널에 하나 만들었고요. 걔한테 이름을 하고 그 체크 포인트 스레드가 체크 포인트를 수행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참고로 얘는 저 있을 때 삼성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냥 메인 라인에 올렸던 거고요. 모바일 디바이스는 특히나 더 그런데 그 C그룹이나 뭐 이런 걸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혹은 뭐 잘 안 쓰는 애들에 대해서 제안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백그라운드에 가 있어가지고 CPU 리소스를 조금밖에 못 쓰는 애인데, 그러니까 타임슬롯 자체를 애초에 얼마 할당 못 받는 애예요. 근데 걔가 체크포인트를 하려고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 나쁘게 리얼타임 프로세스들이 막 돌아가지고 얘가 못 받아요. 그래서 스케줄링 못 받아요. 그랬더니 파일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커널 스레드 옮기고 커널 스레드한테 이름해서 스케줄링 문제 없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커널 스레드가 결국 보면 FTFS 라이트 체크 포인트라는 이 함수로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실제 체크 포인트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간에 슬라이드가 하나 없는 것 같지? 잠시만요. 잘못 지웠다. 그래서 뭐 했냐면 라이트 체크 포인트라는 과정이 이쪽에 나오는 게 있어요. 처음에 뭘 하냐면 그냥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블록 오퍼레이션을 해요. 이 블록 오퍼레이션 뭐냐면 지금까지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도 전부 다 스톱, 지금까지 들어온 애들까지 전부 다 디스크에 내릴 거라고 해가지고 퍼터, 덴트리, 뭐 노드 이런 애들 전부 다 라이트라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글로벌 락이 하나 있거든요. FTFS에. 그 락을 딱 락 시켜가지고 모든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이 중단된 상태를 만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완전 이걸 다 내리고 나면 이 메인 데이터 에어리 쪽은 완전히 클린한 상태가 되겠죠. 내려갈 게 없는 상태가.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C하고 NAT하고 NAT, SIT 이런 애들을 플러시를 해요. 플러시를 하는데 걔는 그냥 인메모리에 있던 걸 디스크로 가기 위한 그런 구조를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체크 포인트라는 이 함수에 들어와가지고 실제 체크 포인트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네, 앞에서 NAT, SIT 페이지를 인메모리에 있던 거를 그 디스크에 쓰기 좋은 형태로 바꿔놨다고 했잖아요. 걔를 플러시라는 일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저널 에어리어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 내용 뺏는 참고로 저널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 저널이 뭐 ext4 저널 이런 저널이 아니라 그 체크 포인트 내에 세그먼트 서머리 에어리어라고 하는 게 저장되는 데 있는데 저널 모드를 쓰면 그 거기 그 핫 어디가 써놨나?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핫 데이터 세그먼트 서머리 영역에 NAT가, 그다음 콜드 영역에 SIT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진짜 NAT랑 SIT 영역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 중간에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줄이려고 그리고 가급적 그 라이트된 양들을 줄이려고 저널이라는 걸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널이라는 걸 만약에 안 쓰면 원래 자리에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고 저널이라는 걸 쓰면 이 뒤쪽에서 업데이트 체크 포인트를 쓸 때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NAT 읽으면서 그 버전 빗맵 0이냐 1이냐 보고 어느 걸 읽는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SIT도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 어느 버전을 봐야 될지 적어놨다 인메모리에 있는 그 빗맵도 여기서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페이지에, 그러니까 인메모리에 있던 빗맵을 페이지에 카피하는 거죠. 그리고 메타데이터 페이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첫 번째 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버전 그리고 오픈 아이노드 리스트, 뭐 서머리 블록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요. 얘들을 플러시합니다. 그 디스크로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캐시를 비워주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확히 디스크에 내려갔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 플러시 2와 이 옵션 붙여가지고 같이 내려서 이 애들이 정확히 써져 있다는 걸 보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이 생긴 CP2 페이지라는 거를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배리어 옵션이랑 같이. 네. 여기서 말하는 배리어는 프리 플러시 2화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블록 오퍼레이션을 하면 지금까지 프리즈되어 있던 파일 시스템을 지금부터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글로벌로 풀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SSA, 세그먼트 서머리 블록, 그다음에 SIT, NAT 이런 애들까지 다 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거는 FTFS 파일 시스템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GC 어떻게 할까? 사실 그거는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코드가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너럴하게 드리는 설명이 끝이고요. 네, 끝입니다.